예, 안녕하세요.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네요. 14주차 1강. 여러분들 이제 한 학기 다 끝나고 기말고사만 이제 시험 보면 한 학기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보고 끝나면은 이제 2학기 때 뵙게 되겠네. 방학이 이제 엄청 길죠. 그래서 오늘 14주차 벌써 엄청 세월이 빨라요. 금방 지나가요. 욱하면은.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가면 이제, 방학 동안에 실습도 해야 되고, 사회복지사 없는 사람들 실습도 해야 되고, 바쁘죠, 이제. 그러면 이제 내년 졸업장 이제 내년 2월에 받죠. 빛나는 졸업장, 학사 졸업장을 받게 되죠. 그래, 복지사 자격증 받고, 하여튼 축하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금방 지나가요. 시작하면은. 자, 여러분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이거, 자, 목차가 뭐가 나왔나. 음, 목차를 보면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념. 두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분석 방법. 세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원칙. 네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현황. 다섯 번째, 사회복지 영역에 따른 전달 체계. 여섯 번째, 전달 체계 통합. 이걸 갖고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14주차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념. 어디 가면 또 개념이 중요하죠. 음. 사회복지 행정에서 전달 체계란 급여 또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공급자는 전달 체계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는 전달 체계를 통하여 원하는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받는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길버트와 스펙터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언급하였다. 즉, 할당, 누가 급여를 받을 것인가, 급여 제공, 무엇을 받을 것인가. 이를테면 현금제와 서비스 등 급여의 전달 형태, 전달 사회복 정책이 결정되고 난 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 재정, 재정은 재정 조달의 방식의 의미다.
개념은 뭐 이런 것이다. 그다음에 서비스 전달 체계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구조 기능적 분석, 운영 주체적 분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 기능적 성격,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 정부, 기관, 시설, 단체, 개인 등 상호 간의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서비스 공급자의 구조와 기능 분화에 의해 전달 체계는 크게 행정체계는 계획, 지원, 관리와 집행체계는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 일선사회복지 조직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집행체계에 속하는 것이다. 요거는 뭐, 표 13시는 뭐 그냥 보시면 되고, 최적 분석,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되고, 운영 주체별 분석, 서비스 전달 체계를 누가 운영하는가에 의해 민간 사적 전달 체계, 개인, 민간 단체와 공급 전달 체계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각 공단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거는 뭐 시간만 뺏기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음,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원칙. 사회복지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다. 첫째, 개별 서비스 조직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사 전체적으로나 지역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 방법이 서비스를 전달 체계에 대한 사정이다. 서비스 전달 체계를 사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가 갖추어야 할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회복,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8가지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성, 어, 전문성의 원칙.
복지 서비스, 복지 서비스 주요 핵심 업무는 전문적인 서비스이므로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의사, 간호사, 보육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여러 전문가가 있으나 가장 보편적인 전문가는 사회복지사이다. 다음은 적절성의 원칙. 사회복지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개인적 혹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양, 충분한 질, 충분한 기간 등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 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가 최저생계비 수준에는 못 미친다거나 상담 서비스가 단순히 다 이루고 조언하는 정도에 그친다거나 서비스 제공 기간이 너무 짧으면 소비자는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은 포괄성의 원칙.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 노인의 소득 증대 문제는 노인을 위한 직업 훈련이나 취업 발전, 질병 치료, 가족 문제 등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이같이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음은 지속성의 원칙. 전달 체계 내의 모든 프로그램과 기간이 각각 얼마나 밀접한 근접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질이 달라져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종류의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의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서비스가 상호 연계돼야 한다. 예를 들면 노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있는데
직업발전 프로그램 없거나 있어도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서비스 전달 체계의 불연속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행 직후 직업발전 프로그램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통합성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한 가지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서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 통합성의 원칙이다. 다음은 평등성의 원칙. 평등성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첫째, 절대적 평등으로 성별, 연령, 소득, 종교,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상대적 평등으로 소득 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경우이다. 이나 연령, 의무교육의 제한, 국민연금의 가입 연한을 18세에서 60세로 규정, 직업에 의한 제한, 산재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만 가입이 있다. 절대적 평등이 정되는 경우에는 모든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부부간 문제, 청소년 비행 문제, 장애 문제 등이 있다. 복지 서비스는 절대적 평등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익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평등이 적용된다. 다음은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 조직은 국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존재이므로
서비스 전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러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여덟 번째, 접근 용이성의 원칙.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에는 여러 장애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거려 또는 부족, 지리적 장애, 예를 들어 원거리 또는 교통의 불편등, 심리적 장애는 자신이 문제 노출에 대한 두려움, 수치감, 선정 절차의 장애, 예를 들어 자산 조사의 엄격한 적용, 시간이 많이 걸림, 자원 부족, 예를 들어서 금품이나 상담자의 자질 부족 등이 있다. 공,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그다음에 공적 전달 체계 이론, 공적 전달 체계의 대표적인 주체는 국가기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크게 분류된다. 중앙 집권 국가에서 지방은 지방행정기관에 불과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지방은 자치권을 가진다. 지방이 자치권을 가지면서 중앙과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고 관계 설정의 방향에 따라 공공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 체계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 간 전체 유형은 종속형, 대립형 파트너
모형이 있다. 첫째, 종속형은 중앙에서 결정된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가 강력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내려가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경로를 가진다. 강력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는 자치권이 최소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대립형은 중앙정부와 강력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시민에게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 제공을 한다. 중앙정부는 지적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력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무관한 상태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결정하며 제공하기로 결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셋째, 셋째, 파트너형은 중앙정부, 강력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자적으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파트너로서 협의 체제를 유지한다. 협의 체제가 유지되면 제공돼야 할 서비스의 공백이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충복급여가 최소화된다. 파트너형에 의하면 중앙정부는 일관성 있게 시민에게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추어 사회복지 급여를 어,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파트너형은 경쟁과 협조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모형이다. 다음은 공적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활동으로 법률에 의해서 제도화되고 조직 체제를 통하여 전달된다. 여기서는 사회복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현재의 보건복지부는 1948년 정부 수립과 더불어 발족한 사회부가 그 시초였다. 그 이듬해 사회부의 기능 중 보건에 관한 업무를 분리하여 보건부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1955년 정부의 조직통 폐합 작업에 따라 보건부와 사회부가 어, 합쳐져 보건사회부로 개편되었다. 1994년에는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칭. 이명박 정부가 출마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되었으면 다시 2010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분류했다. 행정부의 지방 하위 조직인 시군구 단위에는 사회복지과 혹은 가정복지과, 산하의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복지계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의 업무는 다시 일선으로 조직인 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계나 소속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이어진다. 사회복지행정부서의 업무를 보조하면 중요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전달 체계의 각 단체, 중앙, 시도, 시군, 구마다 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앙정부의 국무총리 산하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아유, 벌써 또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14주차 1강을 마치겠습니다. 한 10분간 쉬다가 또 다시 하십시다. 수고들 많았습니다.